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노유정 기자입니다. 의식주 톡톡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주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많이들 떠올리시겠지만 만만찮은 국민주가 또 있죠. 한때는 효자 종목이었지만 지금은 개미들의 원망을 듣고 있는 주식.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 이른바 네카오인데요. 이 네카오의 주가가 요즘 엇갈리고 있죠. 둘 다 전성기에 미치진 못하지만 네이버는 지난해 말부터 다시 주가가 상승세인 반면 카카오는 부진을 좀처럼 벗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됐을지, 과연 네카오는 다시 국민 주식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이주영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테크앤사이언스부에서 네이버, 카카오, 통신, 게임 등을 취재하고 있는 이주현 기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네카오 증권사 리포트부터 평가가 사뭇 다릅니다. 네이버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 올려잡은 보고서들이 좀 나온 반면에 카카오는 목표 주가를 하향한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AI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차이가 엇갈렸기 때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난해 11월에 직접 주최했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온 서비스 AI를 선언했는데요. 기존 서비스 곳곳에 AI를 녹인다는 전략이에요. 포털과 이커머스 콘텐츠를 한데 묶어서 AI를 붙이겠다는 게 네이버의 전략이고요. 근데 카카오는 시장에서 좀 이제 평가가 약간 박해진 이유가 사실 매출의 절반이 나오는 콘텐츠 부문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새로 선보일 AI 서비스에 대해서 좀 시장이 약간 좀 과연 잘 될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이용자들한테 공개할 예정인 게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비서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인 카나나를 카카오톡과 별개 앱으로 내놓을 예정이에요. 카카오톡이라는 게 사실 기존 성공했던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랑 완전 별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거죠.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실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내고 있는 AI 에이전트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지가 미지수인 거죠. 그리고 미국 빅테크들의 생성 AI 서비스랑 비교해 봤을 때 카카오가 얼마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이게 그리고 소비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일 것이냐는 저희가 아직은 이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지수의 영역이 되겠죠. 지금 카나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포털에서 시작해서 커머스나 콘텐츠 이쪽으로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최근에는 여기에 AI를 접목해서 서비스를 더 개선하겠다는 방향마저 같은데,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눈에 보이는 AI 성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AI와 생성 AI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갑자기 생성 AI 열풍 때문에 우리 AI를 도입해야 돼,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AI를 통해서 컨텐츠나 서비스를 이용자 개별 취향에 맞춰서 제공하는 전략을 해왔거든요. 예컨대 카카오에 있는 이제 웹툰 웹소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4월에 AI 추천 콘텐츠 기술이라고 해서 헬릭스 큐레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이미 도입을 했고요. 네이버도 AI로 계속 검색 기능을 고도화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생성 AI로 한 장을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길이 다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소버린 AI,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독자적인 생성 AI를 개발하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서비스 전반에 녹여내는 생성 AI로 만들었던 게 하이퍼클로바였어요. 빅테크의 종속될 가능성을 좀 줄이고, 그리고 미국 기업이 생성 AI의 도입에 좀 부담을 느끼는 해외 국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우리 생성 AI를 팔겠다, 이런 큰 그림까지도 그리고 있었던 거죠. 빅테크의 대안으로서 미국 걸 좀 도입하기가 좀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정치적인 이슈라던가. 예,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근데 카카오는 좀 달라요. 물론 카카오도 독자적인 생성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이거 멀티모달이라 그래서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한데 아우러서 이제 생성해주는 AI 모델인데요. 이것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카카오가 꼭 우리가 만든 생성 AI만 쓰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비용 효율화가 된다면은 우리 게 아니더라도 빅테크 AI 기술로 도입해서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개발자 컨퍼런스를 했었을 때 오픈AI와 같은 해외 기업의 AI를 사용했던 사례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네이버와 비교해 봤을 때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멀티모달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뭐 텍스트와 이미지와 영상을 모두 아우르는 AI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챗GPT라는 걸 접했을 때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텍스트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예컨대 제가 길에 걷다가 강아지를 만나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 이미지를 그려자면은 그걸 이제 생성 AI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있는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자,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줘. 한번 텍스트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용하다 보면은 음성도 가능하고요. 영상도 가능해요.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결과물이 텍스트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상, 음성, 이미지, 텍스트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다 통합적으로 되는 그런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카오가 AI로 실제로 수익성을 얼마나 개선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AI를 얼마큼 벌었어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올해가 아무래도 플랫폼 전반에 AI를 도입을 해서 수익성 개선을 하는 본격적인 한 해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광고 솔루션인 애드부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1월에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걸 시험 삼아서 네이버 홈피드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네이버가. 그랬더니 클릭률이 40% 늘었는데 여기서 클릭률이라는 거는 광고 효과가 나왔을 때 얼마나 이용자가 클릭을 하냐의 빈도이고요. 이게 40% 늘었고 그리고 광고비는 28% 줄었어요. 전반적인 이제 광고 효율이 30%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이버의 그 가장 큰 사업 부문이 서치 플랫폼인데 네이버 포털 앱을 아우르는 영역인데요. 여기에 실제 적용이 된다면은 그 사업 부문 전반적인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네이버 지도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음식점 메뉴판 이미지를 분석하라던가 리뷰를 분석해주는 기능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광고하는 거에서도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AI 기술을 서비스 전반에 녹여내겠다는 전략은 같거든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AI 접목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게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기도 해요. 2022년부터 꾸준히 AI 투자 늘려왔었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투자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잖아요. 올해 수익성 측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되게 좀 시장에서 좀 더 차가운 시선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개별 기업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사실 이커머스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쿠팡을 제쳤다는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네이버 커머스 현재 어떤 상황이고 네이버는 이 커머스 사업을 어떻게 키울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커머스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지켜보셨으면 하는 게 지난 10월에 선보였던 AI 맞춤 상품 추천 서비스인데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걸 별도 쇼핑 앱으로 빠르면 올해 1분기에 내놓을 예정인데요. 네이버가 직접 물류사랑 계약을 한 다음에 새벽 배송이나 오늘 배송이나 지금 배송 같은 서비스를 입점 업체들도 쓸 수 있게 일종의 다리를 놔준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제3자 물류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쿠팡과 경쟁하지 않겠냐, 당장.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올 텐데, 사실 네이버에서는 쿠팡이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네이버의 이 전략을 보면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만나게 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초점이 있고, 그리고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쇼핑을 한다는 행위는 같잖아요. 경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의견들이 우세합니다. 사실 네이버 쇼핑 얘기를 하면 멤버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이 소비자로서 멤버십을 사용하면 포인트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네이버 멤버십 물론 구독도 하고 그리고 네이버 페이로 요즘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퍼주면 소비자 입장에선 좋지만 네이버는 남는 게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핵심은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포인트로 많은 지출을 하고서라도 그 락인 효과를 내겠다는, 그 락인 효과라는 거는 플랫폼에 소비자를 묶어주는 전략을 가리키는데요. 포인트 적립이라는 게 결제 습관을 만들어주는 데 아주 효과적이잖아요. 저도 이제 편의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네이버 앱 켜가지고 딱 찍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소비 습관 만들어두면은 네이버 포인트 적립을 유도하는 다른 서비스를 네이버에서 붙이기도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난달 12월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넷플릭스를 붙였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포인트 적립과 비슷하게 결국에는 소비자를 묶어주는 락인 전략을 한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네이버 실적을 이야기할 때 커머스 얘기를 많이들 하시지만 저는 최근에 인상 깊었던 게 포털, 이 서치 플랫폼 부문의 약진이었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검색을 할 때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많이 쓰는데 이런 SNS의 시대에 네이버가 어떻게 본업 경쟁력을 회복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포털 사업이라는 게 광고 사업이 있고 성과가 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앱이나 포털 사이트 이런 곳에 AI를 활용해서 더 정확히 소비자나 이용자들에게 타겟팅하는 광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거두자 수익이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광고 수익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용자 개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공급을 해서 이용자들을 플랫폼에 묶어줄 수 있게 됐던 건데요.
네이버에 좀 새로 마련된 그 탭이 있는데 개인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서비스 공간인 서치피드라는 게 있어요. 서치피드. 네, 서치피드인데 그것도 그냥 개인마다 뜨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개인화된 공간을 점점 늘리면서 이용자들이 내 취향이 맞네? 좀 봐야겠다. 인스타가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씩 그런 개인화된 포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번에 그 어수선한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때도 네이버 경쟁력이 잘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계엄 직후 3주간 네이버 포털 웹사이트 점유율을 보면은 65%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그 이전 기간들을 보면은 58%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7%포인트가 늘은 건데요. 왜 늘었을까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구글보다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 측면에서 더 이용자들에게 잘 타겟팅된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이 컨텐츠 부문의 부진을 포털과 커머스 등 플랫폼 부문이 만회하지 못하면서 좀 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네이버처럼 카카오도 본업 경쟁력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올해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카카오도 그 AI로 플랫폼이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대전략은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지켜봐야 될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형 AI 에이전트 이 카나나를 올해 상반기 아마 이르면 1분기가 될 텐데 이때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를 할 예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나나는 카카오톡과 별도의 앱으로 내놓는 전략이고요. 이제 카카오가 카나나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림으로 보여줄 것이다라는 밝히지 않았어요. 다만 지난해 10월에 개발자 컨퍼런스였던 이프 카카오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은 카나나가 2명의 AI 비서, 그러니까 카나, 나나 이 AI 비서들이 이용자 대화 맥락에 맞는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해서 생활 전반을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서비스도 얼마나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는 아직은 구체적인 이 카나나의 그 앱의 그림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결국엔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용이 있는 서비스 제공하냐 이걸 보여줘야 이제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카카오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겠죠.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사실 옛날에 신입으로 여기 회사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약간 선물이라면서 그 카카오 AI 스피커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게 막 헤이 카카오 하면은 이제 갑자기 딱 불이 켜지면서 뭐 음악도 틀어주고 날씨도 얘기해주고 막 문자도 대신 보내주고 막 이런 AI 스피커였는데 그거랑 이 카나나의 차이점이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큰 그림을 봤을 땐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은 그 당시 AI 서비스들은 내가 말을 했을 때 어느 정해진 명령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식이었어요. 새로운 명령어를 얘기한다던가 그런데 뭐 날씨 알려줘라 말을 하면은 답변을 해주지만은 오늘 밖에 추울까? 나 오늘 뭐 입고 가지? 이런 거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래밍 된 것만 답변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생성 AI를 도입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질문이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답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정보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오늘 옷을 니트 입고 청바지는 좀 추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능청맞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에 가까워지는 점에서는 차이가 크죠. 진짜 인간 비서에 좀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근데 물론 이게 카나나가 실제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봐야 된다는 거. 아직 구체적인 점은 나오지 않았다는 네, 거, 네. 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부분에서 보면은 카카오톡에서 별도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좀 힘썼었어요. 지난해 12월에 보면은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카카오톡 내 쇼핑 서비스 이름을 톡딜로 바꿨어요. 톡딜. 카카오톡의 그 연관성을 살리면서도 별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AI 쇼핑메이트라는 것도 내놨어요. 이건 아직 베타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이용자가 그 카카오톡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의 일정이나 취향에 맞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맞춤 선물이나 추천하는 선물들을 지원하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친구가 이날 생일인데 이 선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려주는 기능이고 보통 이제 판매자분들이 MD분들이 광고 문구 같은 거 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직접 만들어줘요. 정리도 해주고. 그래서 이용자나 판매자 입장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AI 쇼핑메이트라는 걸 베타 버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톡 쇼핑하기라는 이 이름 자체도 저는 되게 익숙하고 뭔가 좋았는데 왜 톡딜로 바꾸면서 카카오톡과의 연계를 좀 줄인 건가요? 그 카카오톡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쇼핑하기도 있는데 쇼핑 탭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혼재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선물하기를 먼저 많이 쓰시거든요. 이런 별도 브랜드를 내세워서 선물하기만이 아니라 우리 쪽에 와서
특가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어.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이 지금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콘텐츠 부문 면에서 좀 구조조정이나 뭐 사업 부문을 좀 매각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콘텐츠 부문을 보면요. 매출을 봤을 때 지난 3분기 보면은 9,780억 원이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에는 1조 1,310억 원이 나왔어요. 14% 줄었습니다. 이게 성장주로 평가받던 카카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다만 사업 매각 등으로 콘텐츠 쪽 부문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골프 사업 중에서 굿즈나 골프용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지난 12월에 국내 벤처캐피털 업체가 인수하려다가 기관 투자자분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서 자금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건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보면은 그렇다고는 또 너무 어둡냐 이건 아닌 게 뭐 지난달에 국내 유통 맡았던 게임 중에 패스 오브 엑자일 2라는 게 있어요. 이 게임이 좀 흥행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등을 했다. 올해에도 그리고 이제 게임 10종을 새로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타석이 올라가 타자가 꽤 많이 있어요. 게임 열종, 신작 열종을 네, 신작 열종을 카카오 게임즈 직접 만든 게임들도 있고 퍼블리싱하는 게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게 흥행할지는 사실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성공하고 뭐가 어렵다는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웹툰에서는 교통정리가 좀 최근에 활발히 있었어요. 지난 9월에 보면은 유럽 서비스를 종료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대만에서도 사업 철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최대 시장인 미국이랑 또 일본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을 드러낸 거고요. 웹툰 업계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동남아 시장도 K-웹툰에 대한 관심은 큰데 이 실질적인 매출 증대가 체감되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도 웹툰 시장이 프랑스 위주로 클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제가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웹툰 웹소설 구독 인구가 예전만큼 확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게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플랫폼이랑 콘텐츠를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가 카카오의 과제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콘텐츠 부분에서 봤을 때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그래도 좀 비교 우위가 있지 않나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그 엔터 쪽에 있는 S엔터테인먼트라던가 카카오 게임즈 등 이 업계 위상이 높은 엔터 기업을 계열사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열사 간 협업 결과물로 나왔던 사례가 그 최근에 그 카카오 엔터하고 SM 엔터하고 같이 만들었던 그 북미 통합법인이 K-팝 스타일로 키운 보이밴드가 있어요. 이름이 디어 앨리스라고. 디어 앨리스. 네, 5명입니다. 한국인이 한 명도 없고요. 이분들이 다음 2월에 데뷔를 앞두고 있고 이미 BBC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는 이미 좀 소개가 어느 정도 됐어요. K-팝 스타일로 영국인들을 데뷔시켰을 때 얼마나 팬덤 무대를 할지 이것도 하나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만큼 이 계열사 간 협력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법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카카오 주가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중복 상장이죠.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 이 핵심 사업 계열사들을 잇따라 상장시키면서 이 모회사 카카오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카카오 앞으로도 이런 중복 상장 움직임을 계속 보일지 궁금합니다. 뼈아픈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사실 대대적으로 투자를 유치했을 때 보면은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조건으로 내세워서 투자를 받은 경우가 많아요. 아직 상장 안 하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에는 텍사스 퍼시픽 그룹이라고 해서 TPG, 칼라일 이런 데가 들어가 있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는 앵커비, 싱가포르 투자청,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현재 좀 시장 분위기나 쪼개기 상장에 대한 이런 대중적인 반감도 있고 그 일부 경영진이 먹튀 논란에 일으키기도 했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IPO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외국 자본들이 엑시트를 어떻게 하냐가 지금 사실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만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면 실적이 좋아요. 영업이익이 2022년에 연간으로 봤을 때 194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만 잡아도 622억 원이 나왔어요. 네. 그 투자사로서는 시장 추이를 보고서 좀 지켜봐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건은 그러니까 카카오가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문어발 확장 비판이 잇따르자 예전에 뭐 카카오 헤어숍 같은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계열사 수를 2023년 5월에는 147개가 있었는데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서 지난해 11월에는 몇 개가 있었냐면 120개로 27개를 줄였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아직도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들여다보면은 카카오 계열사가 왜 많냐 보면은 이게 엔터 사업하고는 영향이 큽니다. 엔터 사업에 영향이 크다고요? 네, 그러니까 엔터에서 많은 경우에는 총괄 프로듀서나 디렉터별로 이제 별도 스튜디오를 꾸려가지고 뭐 광고사 제작사라던가 아니면 연예인들 음원을 만드는 곳이라던가 이런 곳들이 이렇게 별도 법인으로 독립해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율적인 경영을 좀 하는 걸 지원해주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좀 엔터 사업에서는 이런 계열사가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가 또 이제 윤리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해 1월에 CA 협의체, 그러니까 일종의 컨트롤 타워인데요. 이걸 만들어 놓고서 이제 계열사 전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 감독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두고 여기 윤리경영을 위한 방책도 마련하고 이걸 어떻게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도 받기로 했거든요. 무엇보다 자회사 IPO를 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좀 카카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면 이런 CA 협의체나 주인진이 활동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는 향후에도 IPO를 따로 할 그런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카카오의 앞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거니까 좀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업을 하는 네이버, 카카오의 특성상 이 광고 사업 수익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이 광고 사업 면에서 우려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광고 시장 전망은 저도 이제 4분기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될 때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경기 침체 분위기가 드러나면서 사실 광고 시장도 많이 축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광고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넓히고 AI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용자가 원하는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좀 불황에서도 광고 시장에서 성과를 입증하는 게 카카오, 네이버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업 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네이버는 라인 사태가 있었고 카카오는 총수가 구속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이슈 모두 지금 사실 진행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야후 지분 매각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 진행하지 않겠다는 걸로 결론을 냈고요. 그런데 이 말은 또 거꾸로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사업상의 이유로 지분 매각을 재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거죠. 라인야후가 단기적으로는 곤란하지만 자본관계 재검토를 위해서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은 바꾸진 않았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 창업자, 김범수 창업자가 S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에 보석 허가를 받은 다음에 석방된 상태죠. 하지만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수년간 계속될 거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그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도 있고 콜 차단 의혹 이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수사 중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창업자의 리더십이 100% 온전히 발휘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카카오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기업이고 또 많은 분들이 주주이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전 세계로 보면은 이 미국 빅테크의 것이 아닌 독자적인 IT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 세계 시장 경쟁에서 어느 정도 좀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주도권을 쭉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포털 점유율 보면은 구글이 80% 이상이 나거든요. 전 세계로 봤을 때는. 근데 네이버는 꾸준히 국내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늘 내고 있어요. 중국처럼 미국 기업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곳도 물론 중국 포털들은 잘하고 있지만 이런 특수성을 빼고 본다면 사실상 한국이 거의 포털에서 좀 주도적인 기업이 있는 유일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메신저잖아요. 이 메신저를 독자적으로 구축한 경우도 드문 사례이기도 하고 놀란 부분이 또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해가지고 이걸 MAU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지난해 3분기까지도 카카오톡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젊은 사람들 많이 쓴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카카오톡은 꾸준히 이용자 수가 늘어왔다는 점. 물론 이게 획기적으로 늘지는 어렵겠지만 이런 점에서도 카카오톡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카카오도 이번에 지난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톡 개편 전략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두 업체의 이런 플랫폼 자산들이 여전히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이주연 기자와 함께 네카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네카오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이 투자에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해주시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